USC가 최근에 불거진 대규모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 이에 연루된 재학생들에 대해 퇴학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이미 해당되는 학생들의 계정을 정지시켜 수강 신청이나 성적 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USC는 올 가을 학기부터 학부생들에게 적용되는 학비를 3.5% 인상해 1년 등록금을 57,256달러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 발언에 이어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복구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실제로 북한이 뭔가 행동에 나섰을 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이 일본과 공동 개발한 요격 시스템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실험을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요격 시스템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일부 지지자들에게 내년도 차기 대선 후보로서 민주당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수 승리가 자주 이용했다는 라스베가스 코스모폴리탄 호텔 카지노의 한국 담당 마케터 2명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승리의 소속사였던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이 이제는 대형 연예기획사 탈세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LA공항에 새로운 장기 주차장인 파킹랏 2가 다음 주부터 개장합니다. 하루 주차비는 $12이며 최대 $2,000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한국의 결혼 건수가 또다시 줄어들면서 혼인율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젊은 층의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결혼을 하지 않는 데다가 30대 인구 자체도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위암 수술 성적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 견주어도 치료 성적이 월등히 앞섰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 즉 유럽연합 탈퇴를 두고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탈퇴 방식을 결정하지 못했고 영국 땅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생길 국경 통제에 대한 고민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Reuters reports that USC said it may expel students linked to the largest college admissions cheating scandal in U.S. history after it completes reviews of their records. The school said it has already placed holds on the accounts of students who may be associated with the alleged admissions. 스쿨은 이미 홀드하기 시작했다. 그 학생들 의심받고 있는 의혹이 되고 이 스캔들 부정 입학에 연루되는 것으로 밝혀진 학생들의 모든 어카운트를 지금 홀드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Records. The school said it has already placed holds on the accounts of students who may be associated with the alleged admission scheme, preventing them from registering for classes or acquiring transcripts. 새롭게 수강 신청이나 편입 등등의 모든 것을 지금 홀드했다는 얘기입니다. Related to their status, up to revoking admission or expulsion. The move would affect the daughters of Full House actress Lori Loughlin. 명문 사립대학 USC가 최근에 불거진 대규모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 이에 연루된 재학생들에 대해 퇴학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어젯밤에 밝혔습니다. USC 측은 어젯밤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해당되는 학생들의 계정을 이미 정지시켜 수강 신청이나 성적 증명서 발급을 막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이와 함께 학생들의 기록을 재검토한 뒤에 입학 취소 혹은 퇴학까지 갈 수도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된 학생들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습니다만은 USC에 다니는 인기 드라마 풀하우스의 여배우 토니 리플린의 두 딸이 지난주에 발표된 기소 대상자 50명에 포함된 상태여서 중징계를 그들도 피해갈 수는 없을 전망입니다.
한편 입시 부정에 연루된 조지타운 대학의 한 대변인은 기소장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입시 기록을 살펴본 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을 뿐 개별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일대학과 UCLA 그리고 텍사스 대학은 지난주에 이미 입학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힌 바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현재 입학생 1명과 관련된 이 정황을 파악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 주모자인 입시 컨설턴트 윌리엄 릭 싱어는 대학 운동부 감독들에게 뇌물을 주고 부정 시험을 알선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유층 자녀들이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인정했고, 이번 부정 입학 스캔들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명문대학들이 입시 비리와 연루돼 곤혹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USC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비 인상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LA타임스에 따르면 USC는 올 가을 학기부터 학부생들에게 적용되는 학비를 3.5% 인상해 2019-20학년도 연 등록금을 57,256달러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USC 이사회는 지난 50년간 있었던 학비 인상 중 올해 인상폭이 가장 적다면서 이를 승인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USC는 지난 2008년 이후 재정 보조가 79% 늘었으며 현재 3명 중 2명의 재학생들이 학교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USC 재학생들 가운데 26%가 저소득층이며 학부생 중 연방정부 무상보조금인 펠 그랜트를 받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21%로 나타났습니다. 이 재외국민 보호에 앞장서야 할 총영사관이 불법 체류 신분인 한인 수감자를 면담도 하지 않고 또 공문서 위조 사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수년간 평통 자문위원으로 추천하는 등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일부 재외 공관장들은 외교부 장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국내나 제3국에 체류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는 등 일부 총영사관 등 재외 공관장과 총영사 그리고 영사들의 근무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카고 총영사관은 지난 2015년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돼서 구금된 한 한국인의 체포 사실에 대해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지만 구금 사유 파악이나 그를 면담하는 등의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이 A씨는 미국 정부에 의해서 강제 출국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네덜란드 대사관도 절도죄로 적발된 재외국민 1명에 대한 구금 사실을 지난해 8월 관계당국으로부터 이메일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금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구금 사유 파악 등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치민 총영사관은 2006년 베트남 사법부가 발행하는 결혼증명서 100여 건을 위조해서 결혼정보 업계와 현지 한인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뒤에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그리고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푸놈펜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인을 2차례에 걸쳐 평통위원 후보자로 추천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LAX에 이달 말 2,000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장기 주차장 이코노미 랏 2가 새로 문을 열게 됩니다. LA국제공항 측은 오는 28일 목요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새 이코노미 랏 2 주차장이 105번과 405번 프리웨이가 만나는 에이비에이션 블루버드와 라시에나가 블루버드 사이 부지에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문을 여는 장기 주차장은 우선 2,000대 수용 규모로 부분 개장되며 전체가 개장되는 오는 6월에는 총 2,700대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운영되는 LAX 외곽 장기 주차장인 이코노미 랏 C는 오는 4월 1일부터 폐쇄됩니다. 새로 개장하는 이코노미 랏 2 주차장의 이용료는 기존의 랏 C와 마찬가지로 하루 $12이며 이곳에서 LAX 각 터미널을 왕복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1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하루 24시간 운영됩니다. Former Vice President Joe Biden could be on the brink of announcing a run for the White House. CBS News has learned he started to tell potential donors about his plans.
Early polling shows Biden is at the top of an already crowded field of 14 candidates running. 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벌써 1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동양인도 있습니다. 대만계, 미국에서 태어난 대만계 기업인인 앤드류 양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일부 지지자들에게 내년 대선 유력 후보로 민주당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Like Bernie Sanders, Beto O'Rourke, or Kamala Harris, he's never really had a vast national network of supporters willing to donate money online. So it's unclear if he'll be able to raise big money on day one. The number to beat is 6.1 million.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고 민주당 주요 기부자들로부터 의미 있는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자 중 상당수는 조 바이든의 출마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후보들에 대한 후원을 미루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의 유리한 장점은 그의 높은 인지도와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가까운 유대관계입니다.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 계층에 대한 조 바이든의 호소력이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패배시킨 약점들을 벌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일부 민주당원들 사이에 있기도 합니다. 이 조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4살 많은 나이를 포함해 많은 부담감을 안고 캠페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많은 민주당 경선 유권자들보다도 좀 더 중도적인 편입니다. 조 바이든은 차기 대선에 나설 다른 잠재적인 후보들보다 더 오랜 정치적 경륜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는 민주당 유권자들에게 인기 없는 위치도 많았습니다. 이 바이든은 일부 입장에 대해서는 이후 스스로 거리를 두려 애썼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 지명을 구하는 인사는 이미 1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군에는 2016년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패한 버니 샌더스, 그리고 첫 도전에 나선 엘리자베스 워렌, 또 캘리포니아주의 카멜라 해리스, 미네소타의 에이미 클로버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대만계인, 동양인 앤드류 양 등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조 바이든은 강력한 후원금 모금 총액을 기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오늘까지 최소 6명의 지지자들에게 출마 의사를 밝혔고 후원금 모금에서 좀 더 많은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LA 한인타운에서 신고된 한인 관련 가정폭력 건수가 100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한인사회 내 가정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한인가정상담소가 주최한 한인사회 내 가정폭력 관련 컨퍼런스에는 LA 경찰국과 법조계, 학계 등 주요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가정폭력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 범죄를 관할하는 LA 경찰국 올림픽경찰서 수사과의 정김 수사관은 이날 패널로 나와 지난해 LAPD 올림픽경찰서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만 총 1158건이라면서 매일 LA 한인타운에서 신고되는 가정폭력 사건만 서너 건이고 기록되지 않은 사건까지 합치면 한인타운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 사건은 하루에 15건에서 20건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가정폭력 사건에 연루된 동양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 128명, 148명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한인타운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약 100명 이상의 한인 관련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이민 생활이 짧고 언어가 불편해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가해자에게 협박을 받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의 커피 전문점 탐앤탐스가 미국에 추가로 매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탐앤탐스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지역과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에 총 3개의 가맹 매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3개 매장은 올해 하반기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달라스점 성공에 힘입어 미국 5대 도시권 중의 하나인 휴스턴 지역에 2개 매장 가맹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휴스턴 1호점은 차이나타운 중심지에 자리한 신규 빌딩에 오픈할 예정이며 2호점은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문을 엽니다.
특히 2호점은 탐앤탐스 미국 매장 최초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으로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버지니아주 진출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페어팩스 지역 가맹 계약을 통해서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에 이어 세 번째로 버지니아주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는 워싱턴 DC와 가까운 곳으로 중산층 이상의 현지인과 한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탐앤탐스 미국 법인 관계자는 달라스점을 시작으로 텍사스 2호, 3호점의 가맹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됐으며 텍사스주의 휴스턴과 오스틴 지역에 올해 10개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 여기에 새롭게 진출한 버지니아주를 기점으로 미국 전역의 매장을 확대해서 이 한국의 커피 문화를 알리고 글로벌 브랜드와도 당당히 경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탐앤탐스는 미국을 비롯해 태국, 몽골, 중국, 필리핀, 호주, 싱가포르 등 9개 나라에 진출해 있습니다.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남과 지역 오늘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오겠습니다. 오늘 비 올 확률은 40에서 80%고요. 가든그로브와 얼바인, 샌디에고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비 올 확률 20에서 40%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상대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지겠고요. 남과 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1도에서 64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은 벤츄라, 다이몬바, 놀드리지, 파사데나, 버뱅크 지역은 48도, 그 외의 지역은 53도에서 55도입니다. 이번 주는 부분적으로 구름 끼며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까지 매일 10에서 20%의 비 올 확률이 있고요. 금요일부터 기온 오르면서 주말엔 70도, 월요일엔 75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LA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4도, 일요일 70도, 월요일 75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빅뱅 승리가 연루된 클럽 버닝썬 사건이 유명 연예인들의 해외 도박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라스베가스에서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코스모폴리탄 호텔 카지노의 한국 담당 마케터 2명이 최근엔 한국에 입국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승리의 라스베가스 카지노 지출 금액과 출입 빈도를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2014년 자신의 한 사업 파트너에게 2억 땄어요. 코스모폴리탄 호텔로 넘어오세요. 담당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갬블 혜택이 좋아요 라고 보낸 카카오톡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카톡 내용에는 또 돈은 그러면 따면은 어떻게 갖고 한국에 들어가냐라는 지인의 물음에 대해서 승리는 나는 자주 오기 때문에 세이브뱅크에 묻어둡니다 라는 말도 나옵니다. 세이브뱅크란 카지노 방문객이 이용하는 일종의 입출금 계좌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도 가져가지 않고 소위 거기에 세이브를 해놓고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이후 구체적인 경위 파악을 하던 중 한국 담당자가 입국했다라는 첩보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한국 담당 마케터는 한국 및 아시아에서 찾아오는 고액 카지노 이용객을 안내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승리 외에도 K씨와 Y씨 등 다른 유명 연예인들이 고액 베팅을 하는 방식으로 코스모폴리탄 호텔 카지노를 이용했다는 이 업계 정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고액 베팅을 원하는 이용객들에게 판돈을 대신 먼저 지급해주고 향후 우회 경로를 통해서 빌려준 돈과 함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는 한국인이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들고 나갈 수 있는 돈은 $10,000 미만입니다. 경찰은 그런데 2억 원을 땄다, 즉 $200,000 가까이 땄다라는 승리의 카톡 내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10,000 갖고는 될 수도 없을 것이니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외화 반출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폭력, 성접대, 성매매, 경찰과의 유착에 이어서 이 외화 밀반출까지 불거졌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가수 승리 씨의 소속사였던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이 이젠 대형 연예기획사의 탈세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YG 엔터테인먼트 사옥.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섭니다. 국세청에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잘 알면서 여기 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나오신 건가요? 맞죠? 상상하신 그대로예요. 말은 못해주고. 서울지방국세청이 가수 승리 씨의 소속사였던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YG 엔터테인먼트 사옥과 양현석 대표의 집, 홍대학 클럽 러브시그널 등의 60명 이상의 인원을 투입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승리 씨 소유로 알려진 클럽 러브시그널은 최근 실소유주가 YG 양현석 대표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해당 클럽은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개별 소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 클럽 버닝썬의 경우도 승리 씨와 유인석 씨가 만든 유리홀딩스가 투자자로 참여했는데 승리 씨가 벌인 각종 사업들을 실제로는 YG가 총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세무 담당 부서뿐 아니라 공연과 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부서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뿐만 아니라 최근 불법 행위로 논란을 빚고 있는 연예인들과 관련해 국내는 물론 역외 탈세 여부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사국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강남의 한 클럽에서 시작된 연예인 관련 사건들의 한복판에 YG 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대표가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네, 클럽 버닝썬에서부터 시작된 폭력, 이어서 성접대, 성매매 의혹, 또 경찰과의 유착 의혹에 이어서 전해드린 대로 이제 외화 밀반출 그리고 탈세 의혹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시작입니다. 팔수록 계속해서 고구마 줄기처럼 무엇이 나오는데요. 가수 승리의 의혹은 이제 시작입니다. 승리가 외국에서 이곳 미국에서 코케인을 투약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비공개로 승리를 불러서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수 승리는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선 부인해왔습니다. 마약 수사대에서 원하는 모든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승리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승리가 외국에서 코카인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승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구체적인 투약 날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리 측은 마약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관련 진술을 한 제보자와 대질 조사라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카톡 대화방 멤버 8명 중 1명이자 승리가 생일을 챙겨줄 정도로 서로 가까운 사이였던 김모 씨의 혐의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2018년 축하합니다. 승리하세요. 파이어! 김 씨는 지난 2016년 승리와 정준영 씨가 함께 있는 카톡방에 성관계 영상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이 성관계하는 불법 동영상을 찍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고 정준영 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와 정준영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나 결정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네, 한편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군입대가 3개월 연기되면서 계속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승리의 성매매 알선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준영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가수 승리의 입대일이 석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가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고 병무청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 하지만 승리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클럽 아레나에 왔던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 구단주의 딸이었고 본인이 술자리에 동석시켰던 사람도 알고 지내던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사용한 표현도 허세를 부린 것일 뿐 실제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의 해명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볼 때 이들이 실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려진 사건 외에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 외에 승리의 마약 투약 의혹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됩니다. 경찰은 클럽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 2명도 오늘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 47명이 기관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두환 씨 측은 사망자 가운데 기관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면 기관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사망 기록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관총이 헬기에서 발사된 것인지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985년 국방부가 작성한 광주 사태의 실상 문건입니다. 문건 전체에 광주 시민이 폭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간인 가운데 총상으로 숨진 사람이 131명인데 계엄군이 갖고 있던 M16에 숨진 사람은 29명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 인용한 군 문건과 제목,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폭도, 즉 시민들이 탈취해 사용했던 LMG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가 47명, 칼빈 37명, M1이 1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18 당시 광주에서 기관총에 사망한 사람이 있다는 군 기록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검사와 군의관, 민간 의사를 포함한 49명 규모의 검안위를 꾸려 기관총 사망자를 확인했지만 이 기록을 감췄습니다. 같은 해 국회에 제출한 5.18 사망자 문건에 기관총 사망자 47명을 지운 겁니다. 대신 기타 사망자 48명을 적었습니다. 기록대로 기관총 사망자가 시민들끼리 5인 사격에 의한 것이라면 군이 이 기록을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전두환 씨를 비롯한 신군부의 유리한 주장인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본인들이 사살한 건 아니니까 본인들에게 유리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1985년 한두 달 사이에 작성됐던 문서에서 LMG 사망자를 기록에서 지웠던 이유는 국방부가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후 군 공식 문서 어디에서도 기관총 사망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이렇게 전두환 정권의 국방부는 기관총으로 인한 사망 기록을 30년 넘게 조작 은폐했습니다. 당시 최초 보고서는 광주 시민이 기관총을 빼앗아 민간인 47명을 쐈다는 황당한 주장을 담고 있는데 그건 군에 유리한 정황임에도 이를 다시 숨겼다는 것이죠. 전두환 정권은 기관총 사격을 왜 감췄을까?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두환 씨 측은 지난 11일 재판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헬기 기총 사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관총 사망자가 없다는 건 헬기 사격을 부인해온 전 씨 측의 주된 논리였습니다. 만약 헬기가 사격했다면 그 근방에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이 맞아서 죽거나 다쳤어야 했다고. 근데 한 사람도 없잖아요. 계엄군 헬기 조종사들은 처음엔 헬기 작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나오자 7.62mm 기관총을 싣긴 했지만 사격은 안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30년 넘게 받아들여진 건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 기록이 기타 사망자로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감춰진 1985년은 군의 기록 조작이 본격화되던 시점입니다. 1985년은
5.18 대응 조직인 80위원회가 만들어졌던 시기고 1985년 처음으로 5.18에 관한 문제가 정치 쟁점화됐고 특히 헬기 사격이 일부 언론에 이제 보도됐던 그런 시기였죠. 5.18 특조위도 당시 군이 계엄군의 불리한 기록을 대대적으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 기록이 헬기 사격의 증거가 될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군이 30년 넘게 감춰온 기관총 사망자 47명이 정말 시민들끼리 5인 사격에 의한 것인지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적어도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를 국방부도 인지하고 있었고 역설적으로 이건 이제 LMG 기관총이 일치하기 때문에 헬기 사격으로에 의한 사망자로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JTBC 강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1년 가까이 감옥살이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남 곡성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진짜 범인은 2심 재판 중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의 고백을 통해서야 밝혀졌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당시 수사 기록입니다. 경찰이 기록한 범행 시간과 장소가 이곳에 적혀 있는데요. 수사 기록에 담긴 곳들을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첫 범행 장소로 지목한 곳은 피해자의 집 안입니다. 2015년 봄 같은 건물에 사는 50대 남성 A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범행 시간은 피해자가 혼자 있던 오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있던 A씨에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출퇴근 기록 등에 그날의 행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가 근무했던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는 길엔 곳곳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고 톨게이트까지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곳을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았어요. 올해도 봤으면 않았겠죠. 거의 뭐 한 두 달 분, 한 달 분 이상은 보관이 저장이 돼 있으니까 확인이 됐겠죠. 두 번째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은 근처 모텔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엔 2015년 여름 A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와 성폭행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곳이 피해자가 차에 태워졌다고 지목한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는 CCTV가 있고 바로 옆에는 큰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수사선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치매 할머니 실종돼가지고 경찰이 와서 한 번 본 적이 있고요. 치매는 그렇게 있었고 그 전에는 그런 일이요. 차에서 내린 장소에도 CCTV가 있었지만 역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2016년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실은 2심에서 밝혀졌습니다.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가 재판에 나와 고모부가 진범이라고 말한 겁니다.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고모부는 뒤늦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무죄 판단을 받고 11개월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나 지금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자다가 소리 지르시고 시계를 아무것도 못 차요. 시계 느낌이 그 줄을 이렇게 꽉 묶는데요. 양쪽 줄을, 그 손줄을. 취재진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A씨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뭐 하이패스 기록이나 이런 거 가져 나는 봐봐라. 나는 이렇게 나가서 여기 돌아올 때까지 항상 여기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사건을 지휘한 당시 검사는 진상을 규명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수사 과정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간, 당사자와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미션 김민관입니다. 네, 한국 정치 소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국회에서 어제부터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국정 현안을 질문하는 그런 게 이제 대정부 질문이죠. 여야 모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정작 의원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앞입니다. 잠시 뒤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의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직접 관찰해 보겠습니다. 본회의는 예정보다 30분 늦게 열렸습니다.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 관련 발언을 하던 중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부르자
혹시 계신가 모르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님. 한국당 의원들은 거칠게 항의하며 줄줄이 퇴장합니다. 곧이어 민주당 의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출석 도장만 찍고 퇴장하는 겁니다. 여야 구분 없이 남은 의원들은 스마트폰 보기 바쁩니다. 꾸벅꾸벅 잠을 자거나 아예 의자를 뒤로 돌려 동료 의원과 대화를 나눕니다. 심지어 한국당 의원들의 퇴장을 공개 비난한 정의당 의원들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당 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깊은 잠에 빠져든 의원이 눈에 띕니다. 두꺼운 책을 꺼내놓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책상 밑에 스마트폰을 숨기고 블로그를 탐방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막판엔 본회의장 자리 대부분이 텅 비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준 의원은 전직 의장단 등 극히 일부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제대로 참석했는지 등을 각 당 공천심사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한국의 국회의원은 300명. 이 가운데 지역구에서 나가서 출마를 해서 당선돼서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비례대표제라고 소위 선거를 치르지 않았지만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국회의원 선출 그 제도를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총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뭐 쉽게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이 받은 표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찍고 싶은 당은 예를 들어서 가장 좀 약한 정의당 같은 곳인데 찍어봐야 별 표시도 안 날 테니 될 사람 찍어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소위 말해서 죽어가는 표, 사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또는 그 정당이 아주 미약하다 하더라도 내 한 표 또 한 표가 이렇게 모여서 그 한 표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한 명이라도 더 비례대표 의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버려지는 사표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소수 야당들의 경우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에 의해 거대 정당으로 표만 이게 치우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야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대 야당은 좋아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거리에 현수막까지 내걸고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반대하는 내용인데요. 국회의원이 늘어나도 좋은가? 라는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크게 현수막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입니다. 국회의원이 늘어나도 좋으냐는 문구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광주, 대구 등 전국 13개 한국당 당협위원회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4당은 선거구제를 바꿔도 전체 의석수는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300석 이내에서 비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을 제도화했습니다. 때문에 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혁의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증언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 종결자, 아무 말 대마왕에 걸맞는 독보적인 지위를. 그러자 이를 반박하는 현수막도 등장했습니다. 정의당은 한국당의 주장을 비꼬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줄일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한국당의 현수막은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선관위는 현재로선 별도의 조치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이 시간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전략가 데이지민의 교육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요즘 너무도 많은 부모님들이 또 자녀의 전공을 생각하시면서 동시에 또 미래의 직장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네, 직장과 직업, 그 차이점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네,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네, 당연히 직업입니다. 직업은 자신의 전문성과 또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그 미래 시대를 좀 내다보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확실한 한 가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컴퓨터가 결국은 해준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그런 독특한 일을 결국 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전망이 좋은 직업이 될 것입니다. 굳이 직장에 취업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또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기만 한다면 자녀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들 잘 아시는 그 바둑의 천재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가 세상을 참 놀라게 했고요. 또 이제 의학 부분뿐만이 아니라 수술까지도 또 인공지능 로봇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인공지능 AI라는 것은 사람처럼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그런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말하는데요. 인간의 상상력과 비슷한 기능을 사용해서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을 돕는 인공지능의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그 자살 예방 인공지능을 좀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SNS에 올린 글을 좀 분석해서 자살 징후가 이렇게 감지가 되면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좀 보내서 치료나 상담을 받게 조언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확도가 한 92%나 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세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까요? 네, 결국 미래의 유능한 인재는 컴퓨터를 못하는 일을 잘 해내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아주 잘 다루고 할 줄 아는 사람일 겁니다. 바로 그 분야가 아마도 가장 전망 있는 미래의 직업군이 될 텐데요. 컴퓨터가 그럼 못하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빅데이터 전문가나 또는 인공지능 전문가 또는 드론 조종사 또는 전문 분야의 그런 상담가 등등이라고 하는데요. 네, 세상이 참으로 빠르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결정을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면 아마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비인기 직업으로 또 전락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세상이 돌아가는 방향을 잘 빠르게 인식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열정과 기본적인 학식을 갖추어 놓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과목들을 잘 익히고 성실히 공부해서 또 너무 자신의 적성만을 좀 따지기보다는 미래 직업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충분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변화를 즐기는 노력과 또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맡아서 해야 하실 자녀 교육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승기선, 송봉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